37년 대기업 협력사 영업부장. 퇴직금 플러스 대출 8억 5천으로 무한리필 샤브샤브 창업했다가 1년 반 만에 집까지 날리고 61세 격리 사원으로 전락. 이게 과연 영업달인의 자신감이 부른 비극일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함정일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실화를 61세 박승호 씨의 입으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교훈이 전달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승호이고 올해 61세입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며 월급 25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8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거든요. 저는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7년간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매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핵심 영업 담당자였습니다. 연봉도 800만 원으로 나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 영업맨이었죠. 특히 BEV 영업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구매팀 담당자들과 20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어려운 납기 요구 사항이 있어도 제가 나서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 형성과 서비스 마인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저를 영업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입 사원들에게는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 역할도 했고 매년 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고객 클레임 처리에는 정말 능숙했어요. 아무리 화가 난 고객이라도 제가 한번 만나고 나면 웃으면서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0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업계 전반의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부품 수요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저희가 납품하던 기존 엔진 부품들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회사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저 같은 고참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7년간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상황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37년간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꾸준히 모은 적금 5천만 원과 주식, 펀드 등을 합치면 총 3억 5천만 원의 목돈이 있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에 갑자기 무직이 되니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응원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경제 프로그램에서 무한리필 샤브샤브 매장 특집이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대구에 있는 한 샤브샤브 매장 사장님이 나와서 한 달 매출이 2억 원이 넘어요. 순수익도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 2억 원, 순수익 4천만 원이면 1년에 5억 원 가까이 벌 수 있겠네. 무엇보다 샤브샤브는 저희 가족이 정말 자주 가던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친숙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끓여 먹는 형태라 운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37년간 영업을 해왔잖아. 고객 응대는 정말 자신 있어. 그리고 샤브샤브 창업 한번 해볼까? 아내는 처음엔 정말 놀라면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런 사업은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는 37년간 고객을 상대해온 전문가야. 그리고 요식업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업 아니야? 고객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어. 아내도 제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점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터넷으로 무한 리필 샤브샤브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 사례들을 보니 정말 대박이 난 매장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족 고객들과의 소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설명회를 다녔어요. 샤브올데이, 샤브20, 최선당 한가득, 편집 샤브샤브 등 주요 브랜드들의 설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샤브올데이에 관심이 갔습니다. 명륜진 사갈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라서 신뢰도가 높아 보였고,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로 본사 담당자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2023년 말 7개 매장에서 시작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0개 매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에서 본사 담당자는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샤브올데이는 호텔급 뷔페를 표방하고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1인당 26,900원으로 가격대는 좀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다르죠. 실제로 매장당 월 매출이 2억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확신이 섰어요. 2억 원 매출의 마진율이 20%만 되어도 월 4천만 원, 1년이면 5억 원 가까이 벌 수 있겠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하지만 창업 비용을 들어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평 기준으로 총 비용이 무려 10억 원 가까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가맹비만 해도 80평 기준 이 640만 원, 교육비 528만 원, 오픈비 704만 원에 예치 가맹금이 87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0평으로 하려면 추가로 20평에 대한 비용을 더 내야 했어요.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 각종 기기들까지 합치면 80평 기준으로도 4억 400만 원이 들고 여기에 간판 에어컨, 화장실 현관 입구, CCTV 등 기본적인 시설들이 모두 별도 비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 매장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총 9억 원에서 10억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가진 돈 3억 5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본사 담당자가 정말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같은 분은 신용도가 정말 좋으시니까 은행 대출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창업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부장님처럼 대기업 협력 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은행에서도 정말 선호하는 고객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본사에서 대출 상담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창업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도 좀 더 우대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은행 담당자가 연락을 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대출 조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의 37년 경력과 퇴직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도 6.5%로 그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아내와 정말 밤새 고민했습니다. 여보, 5억 원이나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되었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 내가 37년간 영업을 해왔어. 그것도 까다로운 대기업 구매팀을 상대로 말이야. 고객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TV에서 본 것처럼 월 매출 2억 원이면
대출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월 이자가 270만 원 정도인데 순수익이 4천만 원이면 여유 있잖아.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샤브샤브라는 아이템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제 영업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객 서비스는 내가 책임질게. 음식 맛은 본사에서 표준화해서 가르쳐 주니까 문제 없고 나는 고객 만족에만 집중하면 돼. 결국 2023년 1월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적금과 기타 자금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5억 원을 합쳐 총 8억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가 물색도 정말 신중하게 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부동산을 다니면서 입지를 분석했어요. 신시가지 대로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선택했는데 샤브샤브가 가족 단위 외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120평 규모의 1층 상가였습니다. 월세가 무려 950만 원이었지만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본사 담당자가 이 정도 입지면 월 매출 2억 5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공사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매일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7년간 영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고객선부터 테이블 배치, 뷔페 코너 위치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했죠.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편할 거야. 여기에 테이블을 배치하면 가족끼리 앉기 좋겠어. 본사에서 파견 나온 인테리어 감독과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이런 분이 장사하시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본사 교육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에서 샤브샤브 육수 제조법부터 식재료 관리, 고객 응대, 요령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원가 관리 부분에서는 원재료비를 매출의 45%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45%면 여유 있네. 매출이 2억 원이면 원재료비가 9천만 원,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가 8천만 원 정도면 월 3천만 원은 남겠어. 계산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2023년 4월 15일 맛있는 샤브왕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제가 직접 홀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매장에 처음 오셨나요? 제가 직접 매장을 안내해 드릴게요. 37년간 갈고 닦은 영업 스킬을 총동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픈 첫 주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신상 매장이라는 화제성도 있었고 제가 친절하게 응대하니까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는 아이들까지 챙겨주며 특별 서비스를 했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오늘 샤브샤브 맛있게 드세요. 저기 뷔페 코너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라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1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원재료비가 200만 원, 인건비가 500만 원, 임대료 950만 원, 기타 비용 800만 원을 빼고 나니 약 500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 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 월 이자가 270만 원인데 500만 원이나 남으니까 여유 있어. 아내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역시 영업의 달인이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는 정말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장을 지켰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의 이름까지 외워가며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죠. 김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양지 육수 추가로 준비해 뒀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이 좋아하시는 새우볼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챙겨드렸어요. 두 번째 달에는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달엔 무려 2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죠. 정말 본사에서 예상한 대로였어요. 주변 지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승호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영업 출신이라 그런지 장사 센스가 남달라. 자녀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시네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박나신 사장님이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매장 사진을 올리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맛집 블로그들도 방문해서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음식도 신선하고 맛있어요. 가족 외식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그 당시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역시 고객 서비스가 답이야? 음식 맛은 본사 매뉴얼만 따라하면 되고 나는 고객 만족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4월부터 7월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월 매출이 계속 2억 원선을 유지했고 순수익도 4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1년에 5억 원 가까이 벌 수 있겠네. 대출금도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8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8월에는 1억 8천만 원, 9월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면 다시 늙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매출이 줄어들어도 원재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리필의 특성상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버리는 음식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야채 코너에서는 하루에 쓰레기 봉투가 20개씩 나왔어요. 손님들이 어차피 무한 리필이니까 많이 가져와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나머지는 남기지 못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와 양파, 당근 같은 기본 채소들의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올랐어요. 본사에서 공급받는 가격도 계속 인상됐고요. 더 충격적인 건 원재료비의 현실이었습니다. 매출이 2억 원일 때는 원재료비가 9천만 원 정도였는데 매출이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도 원재료비는 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비율로 따지면 45%에서 50%로 오히려 올라간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본사에 문의해 봤더니 무한리필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버리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식재료량이 있어서 매출이 줄어도 원재료비는 비례해서 줄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월쯤에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크고 최신 시설을 갖춘 매장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손님들은 더 새로운 매장, 더 화려한 매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 같았거든요. 11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원재료비 6천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임대료 950만 원, 기타 비용 1천만 원을 합치면 총 비용이 1억 450만 원이었는데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겨우 500만 원 남는 수준이었죠. 여기서 대출이자 270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1,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2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연말이라 외식 수요가 늘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1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월 45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도 해보고 SNS 마케팅도 시도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2024년 1월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고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정말로 오픈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희 매장 매출은 정말 급격히 떨어졌어요. 2월 매출은 7천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매일 밤 울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내가 고객 서비스만 더 잘하면.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3월에도 8천만 원, 4월에도 500만 원으로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매출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경쟁 업체까지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웠어요. 5월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전기 요금이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120평이나 되는 넓은 매장에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니까 전기 요금이 월 6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전기 요금까지 인상된 것이죠. 6월 매출은 9천만 원이었지만 총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나 들어서 3천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원재료비 5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임대료 950만 원, 전기요금 600만 원, 기타 비용 1천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 270만 원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37년간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승호 고객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말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내와 함께 앉아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매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매달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1년 반 동안 6억 원이 넘는 손실이 누적되어 있었고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아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4년 8월 결국 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넘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같은 업종을 하려는 사람은 이미 무한리필 샤브샤브의 현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업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이었거든요. 매물로 내놓고 거의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매장은 적자를 내고 있었고 대출 이자는 계속 연체되고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원래 투자금의 25%도 안 되는 2억 원의 매장을 넘겼어요. 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받은 것이니 총 6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결국 집도 팔아야 했어요. 그때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7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업 경험이 무슨 소용이었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지 매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집을 팔고 나서 대출금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진 것이죠. 60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업직으로 다시 취업하려고 했지만 60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37년 경력의 영업 전문가라고 썼지만 나이를 보고는 아예 면접 기회도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에 물류센터로 출근해야 했어요. 저녁 7시까지 일하고 하루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37년간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으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과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일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서 하루 6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도 월 380만 원이 겨우였어요. 과거 월세 950만 원짜리 상가를 운영했던 제가 이제는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반지하 방은 정말 열악했어요. 습기가 많아서 벽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조차 감사했어요. 최소한 잠잘 곳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무한 리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 원재료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45%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무한 리필의 특성상 손님들이 많이 가져가서 버리는 음식이 많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식재료량이 있어서 매출이 줄어도 원재료비는 비례해서 줄지 않거든요. 둘째,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넓은 매장, 많은 직원,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매출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5% 떨어져도 고정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셋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경쟁 업체들이 바로 옆에 들어와요. 개인의 서비스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더 새롭고 화려한 매장이 생기면 손님들은 그리로 옮겨가거든요. 넷째, 계절성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워서 뜨거운 샤브샤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겨울철에도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년 내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다섯째,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무한 리필이 유행일 때는 좋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금세 손님이 옮겨가요. 요즘은 1인 샤브샤브나 프리미엄 샤브샤브가 유행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째, 대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창업 비용이 10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 대부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총 투자금의 60% 가까이를 대출로 조달했거든요. 매출이 좋을 때는 문제 없지만 매출이 떨어지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일곱째, 본사와 가맹점의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사는 가맹점을 많이 늘리는 게 목표이고 식재료를 공급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가맹점이 조금 힘들어도 본사는 타격이 없거든요. 하지만 가맹점은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다행히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으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편해졌어요.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과거의 화려함은 없지만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되돌아보면 제가 가장 큰 실수는 감정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37년 영업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어요. 무한 리필 샤브샤브는 개인의 영업 능력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훨씬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또한 너무 큰 금액을 대출로 조달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금으로만 창업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면 매달 이자 부담 때문에 조급해지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성공 사례만 보고 실패 사례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실수였어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화려한 수치들만 믿고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의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신 있는 분야라고 해도 냉정한 숫자로만 판단하시기 바라요. 매출 원가 고정비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정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출은 최소화하세요. 특히 생활비나 집까지 담보로 잡고 창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기 자금 범위 내에서만 창업하시기 바라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만 투자하세요. 저처럼 집까지 잃고 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셋째, 무한 리필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마진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높은 원재료비와 고정비를 감안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워요. 넷째,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 사례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본사에서 제공하는 수치만 믿지 말고 실제 운영 중인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몇 년 된 매장의 사장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 보세요. 다섯째, 경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세요. 주변에 경쟁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세요. 아무리 좋은 매장이라도 경쟁 업체가 옆에 들어오면 매출이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여섯째, 비수기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세요. 성수기 매출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1년 중 가장 매출이 낮은 달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여야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곱째, 충분한 운영 자금을 준비하세요. 창업 초기에는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운영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창업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에요.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힘든 시기를 버티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욕심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세요. 큰 돈을 빨리 벌려고 하지 말고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다른 분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제 삶이 과거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돈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건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 한 끼, 지하철에서 앉을 자리가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산책할 때의 소소한 행복들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도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창업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